안녕하십니까. 소설가 전강입니다. 전강이 만난 역사인물, 오늘은 여성 독립운동가인 남자현 지사를 만나 뵐까 합니다. 남자현, 영화 암살에서의 등장인물 안옥윤의 실존 모델로 알려져 있죠. 전지현이 연기한 캐릭터의 모티브가 된 실제 인물이라고 합니다. 남자현 지사는 1872년 12월 7일 경북 안동군 일직면 일직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남정한이고 어머니는 이원준의 딸 진성희 씨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생가 전경입니다. 생가는 팔짝 지붕 8칸으로 보이는 본체와 5칸 규모의 문간체가 있고요. 본체 뒤편에 막배지붕 3칸 추모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가 옆에 순국비가 있습니다. 남자현의 아버지 남정한 불매서원이라는 서원을 열고 후학을 양성했다고 하는데요. 서원이 지경리에 있었다고 하니 생가 근처 어디일 것입니다. 7살에 한글을 깨쳤다는 남자애는 8살부터 한문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12살에 소학과 대학을 읽었고 14살에는 사설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한시까지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식까지 갖추게 된 남자애는 19살에 아버지 제자 김영주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남편 김영주 또한 안동군 일직면에서 태어났으나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 답곡으로 가서 살며 남자현의 아버지 남정한에게서 수학했다고 합니다. 지경리 답곡으로 시집을 간 남자현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불과 5년 후인 24살에 남편 김영주가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영양군 이반면 흥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당시는 행정구역이 진보군이었는데요. 바로 남자현의 남편 김영주가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사를 한 곳입니다. 이른바 흥구리 전투 혹은 진보 전투라고 불리는 이 전투는 상당히 치열한 전투였고 김영주뿐 아니라 많은 의병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남자현은 이때 외동아들 김성삼을 임신 중이었습니다. 남자현이 김영주와 혼인하고 아직 신혼의 티를 걷지 못한 1895년 일본 낭인들에 의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고 또 단발령이 내려집니다. 조선은 온 국민이 분격하여 떨쳐 일어나죠. 그래서 전국에 의병이 봉기하게 됩니다. 남자현의 아버지 남정한 또한 일본의 만행에 분격하여 70여 명의 제자들에게 나아가 일본과 맞서 싸울 것을 독려합니다. 서성의 동료의 제자들은 무장을 갖추고 영양 출신 의병장 김도현이 이끄는 선성의병 들어가서 싸우게 되는데요. 남자현의 남편 김영주가 불매서원 출신 의병을 비롯하여 유생의병들을 지휘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소대장이나 중대장쯤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성의병은 이방과 소청 등지에서 일본군과 싸우게 되는데요. 김영주는 이듬해인 1896년 7월 11일 흥구리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적이 쏜 포탄 파편에 맞아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선성의병은 고종황제의 의병해산 권고로 10월 15일 해산합니다. 임신 중이던 남자현에게 남편 김영주가 전살 당시 입었던 피적삼이 전해집니다. 피적삼을 받아든 남자현은 통곡하며 원수 일본에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후 남자현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2대 독자, 아들 김성삼은 3대 독자였습니다. 2대 독자 김영주가 전사했으므로 시부모를 모실 사람이 남자현밖에 없었습니다. 남자현은 누에를 키워서 생계를 꾸렸다고 하는데요. 시부모에 대한 효심이 극진했으므로 진보군, 지금의 청송군에서 효국 표창을 내렸다고 합니다. 1919년이면 남자현의 나이가 만 8살이 되는데요. 독립운동을 하기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남자현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만주로 가기로 결심했고 1919년 2월 말 서울 김모 부인의 밀서를 받고 상경하게 됩니다. 김모 부인의 밀서, 이것은 독립군의 국내 지하 조직이 존재했고 남자현이 그들과 연이 다 있었다는 실증이 되겠지요. 부흥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요. 그 잡지에도 후에 기사에서 예의 김모 부인을 거론하며 여성동지라고 칭의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간 남자현은 여성동지 김모 부인으로부터 정동교회 목사 손정도를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손정도의 도움으로 망명 절차를 밟는데요. 그러나 남자현은 바로 만주로 가지 않고 연희전문학교 부건교회 등에서 동지들을 만나 기미독립선언서를 등사해서 배포하고 3월 1일엔 태극기를 들고 보신각에서 만세운동을 합니다. 만세운동에 동참한 후 3월 9일 김성삼을 만나고요. 만주 단동으로 향하는 열차에 오릅니다. 남자현은 곧바로 서로군정서에 입단하여 참모장 김동삼의 측근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아들 김성삼을 서로군정서 산하 신흥무관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서로군정서는 서간도 유하현의 그 본부가 있었는데요. 남자현은 그 서로군정서 참모부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망명 이듬해인 1920년 8월 29일 만주에서 국치기념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남자현 지사가 한 일을 보면 서로군정서에서의 역할도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현은 1,000명이 참석한 국치기념대회 대회장에서 독립운동 진영의 내부 분열을 질타하는 내용의 혈서를 쓰고 그것을 읽으며 단결을 호소하는데요. 현장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을 절단하여 그 피로 쓴 혈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현은 김동삼 참모장을 도와서 독립단체들을 임시정부 중심으로 뭉쳐 단결된 힘으로 일본에 맞서게 하려는 통합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당시 서간도에만 40여 개가 넘는 단체에 수천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북벽주의자, 공화주의자, 사회주의자 등 이념적으로 도저히 결합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그들 사이의 갈등도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서북파, 기호파, 한리파, 이파, 개조파, 창조파 등이 대립하고 충돌을 해서 동포들끼리 싸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일본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었겠습니까? 남자현이 자신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잘라 혈서로 단결을 호소한 것은 바로 이런 현실에 개탄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회에 모인 독립운동단체 지도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했고 서로 단결을 약속합니다. 남자현의 노력으로 얼마 후에는 각 단체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하고 한족회와 서로군정서 그리고 대한독립단이 뭉쳐 대한통군부를 출범시키게 됩니다. 이 점 김동삼의 지시를 받고 독립단체들을 찾아다니며 김동삼의 말을 전하고 또 정보를 전달하고 혹은 정보를 수집하던 남자현은
조선인 출신 일본 경찰인 홍순사에게 근거되기도 합니다. 당시 지청천 장군이 왕청현에 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사령관 지청천 장군을 만나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호탄현, 지금의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홍순사에게 검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순사라는 작자는 남자현을 간도 일본 총영사관이 아닌 자기 집으로 연행해가서 신문합니다. 그러자 남자현은 그대는 순사이고 나는 안여자인데 어찌 함부로 연행하는가 하고 홍순사를 호통칩니다. 그리고는 조선인으로서 일본 경찰이 되어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 신부는 일본 경찰이더라도 독립운동을 도우라고 설득합니다. 남자현 지사는 아마도 달변이었던 듯합니다. 남자현의 설득에 감복한 홍순사는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여비 70원을 남자현의 손에 쥐어주며 풀어줍니다. 이 이야기는 잡지 부흥의 1948년 12월호에 독립운동사상의 홍일점 예글 남자연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국치기념대회가 열리고 두 달이 채 안 된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독립군은 만주, 허룡현, 청산리, 백운평과 천수평에서 일본군과 싸워 일본군 선발대를 대파하고 완루구의 일본군 본대를 격퇴한 후 천수동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사단본부를 공격해서 대성을 거둡니다. 이른바 청산리 전투라고 불리는 이 전투는 신흥무관학교 교관들과 생도들 구성된 교성대가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에 참여해 벌인 전투였습니다. 남자연의 아들 김성삼도 당시 신흥무관학교 생도였으므로 이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적을 대파해서 대성을 거두긴 했지만 우리 독립군도 90여 명 이상이 전사하고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남자연은 청산리 전투 부상병들을 돌보러 달려가고 어머니의 손길로 극진히 치료하여 독립군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아들의 동지들이니 내 아들처럼 돌보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은 연대장을 포함하여 3,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독이 오를 대로 일본군은 조선 민간인을 학살하며 보복을 단행합니다. 10월 28일 새벽 무장한 일본군 일개 대대가 간도의 예수교 마을을 포위하고 집에 불을 지른 후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몽둥이로 때려서 죽입니다. 망치는 사람은 붙잡아서 불타는 집에 던져놓고 태워 죽이고요. 일본군은 봉천과 홍경, 왕청, 대형강, 탐박강, 동대파자 등 남만주 일대를 돌며 이 잔혹한 학살을 이어갑니다. 그리고는 대대적으로 독립군 토벌에 나섭니다. 그래서 1921년 그러니까 이름의 길림성 앵목현 삼송 육도구라는 곳에서 독립군과 일본군이 다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남자현 지사는 이때 직접 총을 들고 이 전투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독립단체들 간의 갈등은 여전해서 1922년엔 화인현, 남만 등지의 독립군끼리 충돌해서 유혈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동안의 통합 노력이 무색해진 것이지.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남자현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의 손가락을 자릅니다. 이번에는 집게 손가락인데요. 단지한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로 혈서를 써 다시 한번 독립운동 진영의 단결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화폐의를 요구합니다. 유혈 사태 책임자들은 남자현의 충절에 감격하여 회의에 응하게 되고 남자현의 중재로 화합을 다짐하는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독립진영의 화합으로 갈등에서 벗어난 동포들은 곳곳에 목비를 세워 남자현의 공덕을 기렸다고 합니다. 일본군의 민간인 학살과 계속된 독립군 토벌로 독립운동은 크게 위축되고 무장투쟁이 위태롭게 되자 대한통일부는 상해 임시정부와 연대해서 참의부를 결성하고 1924년 군정서, 의유단, 광정단, 길림주민회, 노동친목회 등과 연합하여 정의부를 출범시킵니다. 남자현도 김동삼을 따라서 정의부에 몸을 담게 됩니다. 1925년 남자현은 최찬, 박청산, 이청수 등과 함께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 암살을 계획합니다. 4인조 암살단장 남자현은 4월 중순 김문거라는 동지에게서 권총과 포탄 등을 건네받고 암살단을 이끌고 서울로 잠입합니다. 그리고는 해화동 28번지 고시 집에 숨어서 사이토 마코토의 일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이토 마코토가 당시 순종이 머물던 창덕궁으로 자주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거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남자현 암살단이 사이토 마코토를 암살하기 직전 국내에서 사이토 마코토의 목숨을 노린 또 다른 암살단이 저격했으나 실패해버렸고 일본 경찰의 경비가 강화됩니다. 남자현 동지들과 함께 교회 다락에 숨어서 지내지만 정탐을 나갔던 박청산이 경찰 미행을 당하게 되자 암살단 정체가 일본 경찰에 발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철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암살단 동지들은 각자 흩어져 만주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김동삼이 정의부 참모장 겸 행정위원으로 있을 때입니다. 김동삼은 미국에서 건너온 안창호와 함께 좌우익 연합 유일당 운동을 벌이고 있었죠. 안창호는 민족유일당 민족협동전선 확장을 위해 길림성을 방문합니다. 김동삼과 오동진, 이철, 김이대, 고할신 등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만주로 돌아가는 남자현도 정의부 중앙대표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모임이 공산주의자들의 집회라고 주장하며 길림성 당국에 모두 구속하라고 요구합니다. 길림성 당국은 일본의 압박에 모임에 참가한 독립지도자 47명을 연행해서 구속시켜버렸습니다. 다행히 남자현은 길림성 당국의 검거를 피해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자현은 즉시 길림성 사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임시정부와 연대하여 구명운동을 펼치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김동삼과 안창호를 면회하고 옥바라지도 합니다. 남자현이 이끄는 길림사건 비상대책반은 중국의 여러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사화시키며 강력히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신문들이 길림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중국 학생과 여러 단체들이 대한독립 지도자들을 일본 경찰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길림성 당국에 그들의 석방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자 북경정부를 장악한 대원수 장장님은 길림성 당국에 대한독립 지도자들을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김동삼과 안창호 등 47명 전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일본 경찰에 넘어가기 직전의 독립 지도자들을 무사히 구출한 남자현 지사.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때 독립운동 진영은 지도자들을 모두 잃었을 것이고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1931년 일본군이 만주를 침략하는데요. 만주 사변이 그것입니다. 일본은 만주를 접수한 후 만주국 설립을 추진하면서 관동군을 앞세워 독립군 토벌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데요.
그러자 국제사회가 일제히 일본의 만주 불법 점령을 비난하게 되고 국제연맹에서는 특별조사단을 만주로 파견합니다. 당시 김동삼은 한국 독립당 고문으로 있었는데요. 남자현은 김동삼 그리고 김동삼 선생의 사돈인 이원일과 함께 하얼빈으로 잠입합니다. 국제연맹 특별조사단을 만나 일본의 만주 불법 점령뿐 아니라 조선 강제 점령도 조사해야 한다고 호소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첩보를 접한 일본 경찰은 남자현과 김동삼이 은신해 있을 것 같은 장소를 이잡듯이 수색했고 결국 정인호라는 사람 집에 숨어있던 김동삼과 이원일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그러나 남자현은 공작을 위해 외출 중이었기 때문에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찰은 금금왕을 빠져나간 남자현을 잡기 위해 수배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남자현은 검거를 두려워하기는커녕 동지들과 함께 김동삼 구출 작전을 준비하고 신분을 위장한 채 버젓이 일본 경찰서로 가서 김동삼을 면회합니다. 일본 경찰이 김동삼을 신의주로 이송한다는 첩보에 따라 남자현은 무장을 갖춘 동지들과 함께 신의주행 열차에 오릅니다. 그렇지만 그 열차에는 김동삼이 없었습니다. 남자현과 독립군 동지들이 신의주행 열차에 오른 사이 일본 경찰은 다른 경로를 통해 김동삼을 본국 평양으로 이송해버립니다. 그래서 남자현의 김동삼 구출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김동삼은 평양지방법원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평양지방법원은 김동삼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형이 확정되자 일본은 김동삼을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하고 모진 고문을 하며 독립군에 대한 정보를 캐려합니다. 그러나 김동삼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고 고문으로 병이 들어 1937년 양력 4월 13일에 옥중에서 순국하고 맙니다. 남자현 지사와 일송 김동삼 장군, 서로군 참모장이었으므로 장군이라는 칭을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일송 장군의 측근 중 측근이었던 남자현 지사는 가장 큰 동지가 일본 경찰에 체포된 후 그리고 구출 작전에 실패한 후 엄청난 신적 고통이 있었겠지만 좌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국 해방을 위해 일송 장군의 뜻을 이어받아 계속 독립운동을 이어갑니다. 일송 장군이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던 일, 그것은 국제연맹 특별조사단의 일제의 대한제국 강제점령의 부당성과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는 일이었습니다. 남자현은 그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 조사단이 묵고 있던 마디얼 호텔로 접근을 시도합니다. 일본 경찰은 그들이 묵고 있는 마디얼 호텔 주변을 삼엄하게 경비하여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당시 남자현뿐 아니라 김곡이라는 독립지사도 조사단 접촉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어 총살당했습니다. 일본 경찰의 삼엄한 경비로 조사단 접근이 여의치 않자 남자현 지사는 세 번째 단지를 선택합니다. 왼손 무명지, 약손가락 2절을 잘라서 그 피로 조선독립원이라는 혈수를 써서 무명지와 함께 옥양목에 쌉니다. 조선독립원, 조선 독립을 원한다 라는 뜻이죠. 그것을 매수한 인력군에게 전달하고 조사단장 리턴경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은 마디얼 호텔에 들어가는 인력 끝까지 샅샅이 수색했고 그 수색에 남자현의 혈서가 발각되고 맙니다. 1932년 3월 1일 일제에 의해 만주국이 세워지죠. 남자현은 그 이듬해인 1933년 1월 20일 문익빈, 이규동, 이춘기, 손보현 등의 동지들과 함께 주만주국 일본 전권대사 부토 노부요시를 암살하기로 합니다.
거사일은 만주국 건국 1주년 기념일인 3월 1일이고 장소는 기념행사장이었습니다. 남자인은 이 의거에서 무기 운반책을 맡아 2월 27일 오후 4시에 길림성의 붉은 천이 달린 집에 무기가 든 상자를 전달하기로 합니다. 2월 22일 남자현은 암살단 동지들과 함께 무송사진관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요.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으로 남길 사진이었습니다. 그 이튿날 동지들과 함께 거사 장소를 둘러보며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마침내 2월 27일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날 일본 경찰의 조선인 첩자 이종현이라는 자가 암살단의 계획을 눈치채고 일본 경찰에 그 사실을 알렸고, 일본 경찰은 암살단 동지 손보현이 숨어있는 곳을 급습해서 손보현을 체포했습니다. 또한 남자현과 문익빈, 이규동, 이춘기 등의 나머지 암살단을 검거하기 위해 찾고 있었죠. 62세의 남자현은 손보현 동지가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남편의 피적성을 속에 입고 거지로 위장한 채 은신처를 나섭니다. 권총 한 자루와 탄환, 폭탄 2개를 몸에 숨긴 채 말이죠. 남자현 지사는 하얼빈을 지나다가 일본 경찰에 검거되고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남자현은 그 모진 고문에도 진술을 거부하고 8월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래서 8월 6일부터 14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단식을 해서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독립군 지하적 공작단 거물급으로부터 고급 정보를 캐내야 할 입장인 일본 경찰은 남자현을 살리기 위해 적십자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그러나 남자현은 이미 죽기를 각오한 바이니 라고 말하며 끝내 치료를 거부합니다. 남자현의 고집을 꺾을 수 없자 일본 일제경찰은 남자현을 조선인이 운영하는 여관으로 옮겨주고 감시 경력을 철수시킵니다. 그제야 아들 김성삼과 손자 김시련이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를 뵈러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1933년 8월 22일 남자현은 손자 김시련을 불렀고 독립은 정신에 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잠자듯 운명하셨습니다. 이상 소설가 전은강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